세상에는 흔히 이렇게 두 종류로 사람을 나눈다.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 그런데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된다. 실제로는 세 종류라는 것을. 돈 있는 사람, 돈은 없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돈도 없고 자신도 방치한 사람. 첫 번째 부류는 어딜 가든 문이 열린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는 생각보다 훨씬 큰 간격이 있다. 그 간격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것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외모가 뭐가 중요해? 속이 중요하지. 그 말이 옳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속을 보여줄 기회가 오기 전에 이미 판단이 내려진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듣기도 전에, 당신의 진심을 알기도 전에 그는 이미 당신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것이 인간이다. 그것이 수만 년 동안 변하지 않은 인간의 방식이다. 이 불편한 사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쪽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 돈이 있으면 그 판단의 무게가 달라진다. 명품이 입혀주는 후광이 있고, 좋은 자리가 만들어주는 권위가 있고, 경제적 여유가 풍기는 여유로움이 있다. 돈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 무엇이 남는가? 당신 자신이 남는다.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남는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그 전부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결정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지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외모라는 추천서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언어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히 잘 차려입으라는 말이 아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첫 번째 언어를 진지하게 여기라는 말이다. 그 언어를 내팽개치고 내면으로만 승부하겠다는 생각은 아름다운 이상이지만 현실의 문법과는 맞지 않는다. 오늘은 그 불편한 현실을 직시하려 한다. 화가 날 수도 있다. 억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억울함이 현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현실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인간은 언제부터 서로를 읽었을까? 언어가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다. 문자가 없던 시절, 음성 언어조차 정교하지 않던 시절, 인간은 이미 서로를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판단의 도구는 보이는 것이었다. 낯선 존재가 다가올 때 우리의 조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저 존재는 위험한가, 아닌가, 다가가도 되는가, 피해야 하는가, 같은 편인가, 적인가. 이 판단이 늦으면 목숨이 위험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이 판단을 내리도록 진화했다. 보이는 것을 읽는 방식으로. 하버드대의 심리학자 날린이 암바디는 이런 현상을 연구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단 2초 안에 상대방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 2초 동안 형성된 첫인상은 이후 수십 분의 대화로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더 놀라운 것은 그 2초짜리 판단이 30분짜리 관찰과 거의 동일한 정확도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그것을 두고 직관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 직관의 정체는 보이는 것을 읽는 오래된 본능이다. 에드워드 손다이크라는 심리학자는 이것을 후광 효과라고 불렀다. 하나의 긍정적인 특성이 눈에 들어오면 인간은 자동으로 다른 특성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하나의 부정적인 특성이 눈에 띄면 다른 모든 것도 부정적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보이는 것이 시작이다. 그 시작이 이후에 모든 것을 물들인다. 이것은 인간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얄팍해서도 아니다. 생존을 위해 발달시킨 가장 오래된 인지 방식이다. 그리고 그 방식은 지금도 작동한다. 당신이 어떤 공간에 들어설 때 사람들이 당신을 보는 순간 그들의 뇌 안에서는 이 고대의 판단 회로가 가동된다. 의식적으로 억제하지 않는 한 그것은 멈추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억울하다고 느끼며 거부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가능한 것을 찾을 것인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지혜로운 자는 후자를 택한 사람이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 작동 방식 안에서 자신을 최선으로 전하는 방법을 찾는 사람.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에는 자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경제 자본만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문화 자본, 사회 자본, 그리고 상징 자본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제 자본은 돈이다. 그러나 상징 자본은 다르다. 그것은 타인에게 인식되는 방식, 존중받는 방식, 사회적 공간 안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위치다. 그리고 이 상징 자본의 외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르디에는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아비투스란 우리가 살아온 환경, 계층,
경험이 몸에 새겨진 방식이다. 걸음걸이, 자세, 말하는 방식, 옷을 입는 방식. 이 모든 것이 아비투스의 일부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아비투스를 읽는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돈 있는 사람의 아비투스가 있다. 자신감 있는 자세, 여유로운 걸음걸이, 상황에 걸맞은 차림새. 이것들은 돈이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스스로 만들 수도 있다. 자세는 돈이 들지 않는다. 걸음걸이는 돈이 들지 않는다. 옷의 가격이 아니라 옷을 입는 방식, 그것을 관리하는 태도, 그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돈 없이도 만들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도 자신을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가 풍기는 신호는 혼란스럽다. 저 사람은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불일치에서 불편함을 느낀다. 보이는 것이 보내는 신호와 실제 상황 사이의 괴리가 혼란을 만든다. 보이는 것은 거짓말을 잘 못한다. 그래서 더 강력한 언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했다.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에토스는 화자의 신뢰성이다. 파토스는 청자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로고스는 논리적 근거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에토스, 즉 신뢰성이 가장 먼저 작동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당신이 논리를 펼치기 전에 그는 이미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은 말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듣는다. 에토스를 구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경력이 있을 수 있고, 실적이 있을 수 있고, 명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없을 때, 혹은 그 모든 것이 아직 쌓이기 전에 가장 먼저 작동하는 에토스는 보이는 것이다. 당신이 어떻게 서 있는지, 어떻게 걷는지, 어떤 차림으로 나타나는지. 이것이 당신에 대한 신뢰의 첫 번째 단서가 된다. 신뢰가 없으면 말이 들리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아무리 깊은 생각을 담아도 신뢰가 없으면 그 말은 공중으로 흩어진다. 그래서 에토스가 먼저다. 그리고 그 에토스의 시작은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것을 억울하게 여길 수도 있다. 내 말의 내용이 중요하지.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해. 그 억울함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억울함이 현실을 바꾸지는 않는다. 현실은 그렇게 작동한다. 그 현실 안에서 싸우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생산될까?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일상생활을 무대라고 설명했다. 그의 연극론적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배우이고 타인이 있는 모든 공간은 무대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연기한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연기라고 하면 뭔가 가짜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프만의 요점은 다른 곳에 있다. 무대 위에서의 연기는 가짜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측면을 상황에 맞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직장에서의 나, 친구 앞에서의 나, 낯선 사람 앞에서의 나가 다른 것은 위선이 아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적절한 면을 선택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이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무대 위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 대사를 외우지 않은 배우처럼, 의상을 갖추지 않은 배우처럼 무대 위에 서게 된다면 그것은 관객에게 혼란을 준다. 이 사람은 이 무대에 준비된 사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진지하게 여기는가? 아닌가? 고프만의 표현을 빌리면 보이는 나를 돌보는 것은 무대 위에서의 수행 능력을 높이는 일이다. 그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커뮤니케이션이다. 상대방에게 나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준비다. 배우가 의상을 갖추는 것이 연기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한 것처럼 보이는 나를 다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 무대 위에서의 준비를 포기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관객, 즉 세상은 빈 의상만 본다. 그 안에 있는 진짜 배우를 보기 전에 의상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것이 첫인상이다. 그리고 그 첫인상은 놀랍도록 오래 지속된다. 여기서 잠깐 오해를 피해야 할 것이 있다. 보이는 것을 돌보라는 말은 비싼 것을 사라는 말이 아니다. 명품을 걸치라는 말이 아니다. 외모지상주의를 찬양하는 말이 아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표현에 주목해야 한다.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최고가 되라는 말이 아니다. 방치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 차이가 중요하다. 방치란 무엇인가? 오늘 무엇을 입을지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거울 앞에 서지 않는 것이다. 자세가 어떤지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표정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의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방치다. 이것이 세상과의 첫 번째 대화를 포기하는 것이다. 반대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어떤 상황에 나가는지 의식하는 것이다.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비싼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의식이 필요하다. 나는 지금 세상과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는 의식이.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기 존중을 인간의 의무 중 하나로 보았다. 자신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그의 정언명령은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된다. 자신의 외면을 방치하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다. 그것은 자기 존중의 부재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타인이 존중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잔인하게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사회적 판단은 이런 방식으로 작동한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이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타인은 그것을 읽는다. 돈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적인 제약을 만든다. 좋은 옷을 사기 어렵고 좋은 공간에 머물기 어렵고 타인에게 경제적 여유를 보여줄 방법이 제한된다. 그런데 돈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함정이 있다. 어차피 돈도 없는데 겉모습을 꾸미는 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스스로를 두 번 가난하게 만드는 생각이다. 경제적 가난은 상황이다. 그러나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선택이다. 경제적 가난은 타인이 만든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을 방치하는 선택은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 선택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돈이 없을 때 세상은 이미 당신을 조금 다르게 본다. 그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현실이다. 그 상황에서 외모마저 방치하면 세상의 시선이 어떻게 되는가? 이중으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반면 돈은 없지만 자신을 돌보는 사람은 다른 신호를 보낸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존중한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신호가 전해진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빈곤의 함정이라는 개념이 있다. 가난하면 단기적 생존에 집중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장기적 투자를 못하게 되고 그래서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이다. 이와 유사하게 자기 방치의 함정도 있다. 어차피 인정받지 못할 것 같으니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으니 더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더 자신을 방치하는 악순환.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돈이 생기면 외모를 가꾸겠다는 생각을 뒤집는 것이다. 지금 있는 것으로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이 함정을 끊는 첫 번째 행동이다. 프랑스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 퐁티는 몸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몸을 가진 것이 아니라 몸이다. 이 문장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흔히 몸을 영혼의 그릇이라고 생각한다. 안에 진짜 나가 있고 몸은 그것을 담는 껍데기라고. 그러나 메를로 퐁티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몸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 그 자체다.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이다. 세상이 우리를 만나는 방식이다. 몸을 분리할 수 없다. 몸이 곧 나다. 그렇다면 몸을 방치한다는 것은 나의 일부를 방치하는 것이다. 세상과의 연결 방식을 방치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보이는 나를 돌보는 것은 허영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돌보는 것이다. 내면을 가꾸는 것만이 나를 가꾸는 것이 아니다. 몸도 나다. 보이는 것도 나다. 그것을 돌보는 것도 나를 돌보는 것이다. 메를로 퐁티의 체화된 인지, 이론은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서 있는 것이 실제로 자신감과 관련된 심리적 상태를 만든다는 연구들이 있다. 몸이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세를 바꾸면 생각이 달라진다. 표정을 바꾸면 감정이 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니다. 인간이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다면 보이는 나를 돌보는 것은 세상에 보내는 신호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 상태도 바꾸는 일이다. 몸을 가꾸면 마음이 달라진다. 그것이 메를로 퐁티가 가르쳐주는 것이다. 니체는 자기 극복을 이야기했다. 지금의 나를 넘어서는 것. 계속해서 더 높은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한 위버맨쉬, 초인의 본질이다. 거창한 개념이지만 그것이 일상에 적용되면 단순해진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자기 극복의 반대다. 그것은 자기 포기다. 어차피 이렇게 될 거야. 어차피 저 사람들은 날 무시할 거야. 어차피 상황이 이러니 노력해야자야. 이 생각들은 자신을 지금의 자리에 고정시키는 생각들이다. 니체가 경계했던 것 중 하나가 르상티망이었다. 그것은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감정이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저 사람들이 잘못됐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환경이 문제다.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발효되는 감정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무기력으로 이어진다. 대신 니체가 권한 것은 자신의 힘을 확장하는 것이다. 주어진 상황 안에서 가능한 것을 찾고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 명품을 살 수 없다면 있는 옷을 가장 잘 입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비싼 이발소에 갈 수 없다면 지금의 머리를 가장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자신의 힘을 확장하는 것이다. 의상티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돈이 있으면 더 쉬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불공평한 세상 안에서도 선택의 여지는 있다. 방치하는 선택과 돌보는 선택 사이에서 니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분명하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아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적 자아를 포함시켰다. 물질적 자아란 신체, 옷, 가족, 재산 등 자신과 동일시하는 물질적인 것들을 말한다. 그에 따르면 우리의 옷은 단순한 옷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아의 일부다. 그것이 어떤 상태인지는 우리의 자아 상태를 반영한다. 이 관점은 흥미롭다. 외모를 방치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들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물질적 자아를 방치하는 것이다.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포기는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자신의 물질적 자아를 돌본다는 것은 자아 전체를 돌보는 것과 연결된다. 옷을 정리하는 행위,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정비하는 행위. 이것들은 작은 행동이지만 자아에 대한 태도를 담고 있다. 나는 나를 돌볼 가치가 있다는 태도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다. 에버트 반두라가 제시한 이 개념은 자신이 특정 상황에서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자기 효능감이 높을수록 실제로 더 잘 해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은 작은 성공들이 쌓이면서 높아진다. 오늘 아침 자신을 정비하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씨앗이 된다. 나는 오늘도 나 자신을 돌봤다. 그 사실이 다음 행동의 동력이 된다. 무시당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인가? 누군가 내 말을 흘려듣는 것이다. 방 안에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이다.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다. 존재의 부정이다.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왜 무시가 이렇게 고통스럽냐?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하면 집단에서 배제되는 것은 고대 인간에게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 혼자서는 생존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배제당하는 느낌은 뇌에서 실제 신체적 고통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된다는 연구들이 있다. 무시당하는 것이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과장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이다. 경제적 권력이 있으면 무시당하는 빈도가 줄어든다. 그것은 부당하지만 현실이다. 그런데 돈이 없다면 그때는 무엇이 남는가? 존재감이 남는다. 당신이 그 공간에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만드는 것. 당신이 들어섰을 때 무언가가 달라지게 만드는 것. 그것을 만드는 요소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작동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다. 자세, 표정, 차림새. 이것들이 존재감을 만든다. 이것들이 내가 여기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정돈된 모습, 반듯한 자세, 명확한 눈빛. 이것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들이 보내는 신호는 강력하다. 나는 이 상황을 진지하게 여긴다.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당신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신호들이 무시를 막는 방어선이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어떤 사회에서도 인간은 자신을 꾸몄다. 아프리카의 원주민, 아마존의 부족, 북극의 이누이트. 장신구가 달랐고 문신이 달랐고 의식이 달랐지만 자신을 꾸미는 행위 자체는 어디에나 있었다. 이것은 허영이 아니었다. 소통이었다. 나는 이 부족의 사람이다. 나는 이런 역할을 한다. 나는 이런 상황에 있다. 이것을 보이는 것으로 전했다. 언어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절,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그리고 그 언어는 지금도 살아있다. 우리가 아무리 현대적이고 언어가 발달했다고 해도 인간의 뇌는 여전히 보이는 것을 가장 먼저 읽는다. 그것은 수만 년의 진화가 새겨놓은 회로다. 그 회로를 거스를 수 없다면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이는 것이 언어라면 그 언어를 잘 쓰는 것이 현명하다. 말을 잘 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보이는 언어를 잘 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외모를 가꾸는 것에 저항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다. 그건 사치야. 지금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먹고 사는 게 급한데. 이 말도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우선순위가 다르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보이는 것을 돌보는 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의 문제이고 의식의 문제다. 10분이면 된다. 오늘 어떤 상황에 나가는지 생각하고 그에 맞게 자신을 점검하는 10분.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비싼 이발소가 아니라 머리를 정돈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것들은 돈보다 의식이 필요한 일이다. 의식이란 무엇인가? 오늘 나는 세상과 대화를 시작하려 한다는 자각이다. 그 대화의 첫 번째 언어는 보이는 것이라는 자각이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언어를 어떻게 쓸 것인지 생각하는 것이다. 이 의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다. 의식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가? 어제와 같은 오늘이 반복된다.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첫 대화를 시작하고 어제와 같은 반응을 받고 어제와 같은 결과를 경험한다. 그러면서 왜 상황이 바뀌지 않는지 답답해한다. 첫 번째 언어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상대방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무시는 의도 없이 일어난다. 상대방의 무의식이 당신에게서 읽은 신호 때문에 일어난다. 당신에게서 나는 여기 있다는 신호가 강하게 오면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존재를 인식한다. 그리고 그에 맞게 반응한다. 반대로 그 신호가 약하면 상대방의 무의식은 당신을 배경으로 처리한다. 의식의 중심에 올리지 않는다. 그것이 무시의 메커니즘이다. 신호를 강하게 보내는 방법 중 가장 즉각적인 것이 보이는 것이다. 존재감 있는 자세, 또렷한 눈빛, 정돈된 차림새. 이것들이 나는 여기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이것들이 상대방의 무의식이 당신을 배경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는다. 이것이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말의 의미다. 돈이 없으면 다른 많은 방어선이 없다. 경제적 권력이라는 방어선이 없다. 사회적 지위라는 방어선이 없다. 그러나 보이는 나를 돌보는 것. 그것은 돈 없이도 세울 수 있는 방어선이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방어선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방어선이다. 내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내면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내면을 전달하려면 먼저 문이 열려야 한다.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내면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다. 보이는 것이 그 문을 여는 역할을 한다. 책을 생각해보자. 아무리 내용이 좋은 책도 표지가 엉망이면 집어들지 않게 된다. 서점에 수천 권의 책이 있을 때 사람들은 먼저 표지로 선택한다. 내용을 보기 전에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상적으로는 내용만으로 판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표지가 먼저다. 출판사들이 이것을 안다. 그래서 좋은 내용의 책에 좋은 표지를 입힌다. 그것은 속임수가 아니다. 더 많은 사람이 좋은 내용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좋은 내용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내면이 좋은 내용이라면 그 내용을 더 많은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하려면 표지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 좋은 내용을 엉망인 표지 안에 숨겨두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기다리는 것은 전략이 아니다. 그것은 포기다. 쇼펜하우어가 추천서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천서는 나를 대신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문수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추천서 없이는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 기회의 문을 여는 것이 추천서다. 외모라는 추천서가 그 역할을 한다. 이 시점에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이 있다. 나는 왜 보이는 나를 방치해왔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어릴 때 외모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을 수 있다. 외모 때문에 비교당했거나 조롱받았거나 상처받은 경험이 그 상처를 피하기 위해 외모에 무관심한 척하게 된 것일 수 있다. 신경 쓰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방어 기제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는다. 상처를 덮어둔 채
그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언제까지고 그 상처는 아래에 있다. 평가받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열심히 꾸몄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노력했는데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에서 아예 시도하지 않는 쪽을 택한 것일 수 있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는 논리로. 그러나 시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겉모습에 신경 쓰면 허영이라고 할 것 같아서. 외모에 시간을 쓰면 얕다고 볼 것 같아서. 그래서 신경 쓰지 않는 척하게 된 것일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스스로를 방치하는 역설이다. 이 이유들 중 어떤 것이든 보이는 나를 방치한 결과는 같다. 세상과의 첫 번째 대화를 포기한 것이다. 그리고 그 포기가 세상으로부터의 반응에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돌보는 일과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일을 혼동한다. 타인에게 잘 보이려고 외모를 가꾸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삶 아닌가? 그 혼동을 풀어야 한다. 자신을 돌보는 것과 타인에게 잘 보이려는 것은 다르다. 전자는 나 자신에 대한 태도이고 후자는 타인의 반응에 대한 의존이다. 깨끗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타인의 반응이 어떻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타인이 칭찬하든 안 하든 그것과 무관하게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대한다는 태도. 이 구분이 중요하다. 타인의 시선이 목적이 되면 타인이 없을 때 무너진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태도가 기반이 되면 타인의 반응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오늘 아무도 만나지 않는 날에도 깨끗하게 자신을 정비하는 것. 그것이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아는 것. 그래서 이것은 내면과 대립하지 않는다. 내면을 가꾸듯이 외면도 가꾸는 것이다. 독서로 생각을 넓히고 명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하듯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것들은 모두 나를 가꾸는 행위다. 내면과 외면이 위계 없이 나란히 있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핵심에는 의지가 있다. 그는 세계의 본질이 맹목적인 의지라고 보았다. 그 의지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나아가고 충족되지 않고 다시 다른 것을 원한다. 그것이 고통의 원천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 의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자신의 외적 모습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은 의지의 문제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 그 의지가 작은 행동들로 나타난다. 세수를 하고 옷을 정돈하고 자세를 확인하고. 이것들은 작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 의지가 있다. 의지가 없는 삶은 어떻게 보이는가? 흘러가는 대로 산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 그리고 그것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손질되지 않은 모습, 생각 없이 입은 옷, 축 처진 자세. 이것들이 의지의 부재를 보여준다. 세상은 그것을 읽는다. 반대로 자신의 외적 모습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의지의 표현이다. 나는 오늘을 의식하며 살겠다는 선언이다. 나는 세상과 대화할 준비를 하겠다는 선언이다. 그 선언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읽는다.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자. 보이는 나를 돌본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가? 청결함이 첫 번째다. 이것은 돈이 들지 않는다. 깨끗하게 씻은 몸, 깨끗하게 빤 옷, 깨끗하게 관리한 손. 이것들은 경제적 여유와 무관하다. 의식과 의지의 문제다. 정돈됨이 두 번째다. 이것도 돈이 들지 않는다. 찢어지지 않은 옷, 단추가 달린 옷, 구겨지지 않은 옷. 없어도 깨끗한 것이 찢어진 비싼 것보다 낫다.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지 않는 상태, 너무 긴 손톱이 아닌 상태. 이것들은 관리의 문제다. 자세가 세 번째다. 이것도 돈이 들지 않는다. 등을 펴고 고개를 들고 어깨를 내리는 것. 이것은 습관이 되어야 하지만 습관은 의식적 반복으로 만들어진다. 거울 앞에서 자세를 확인하는 것, 앉을 때 허리를 세우는 것. 이것들이 쌓이면 자세가 달라진다. 눈빛이 네 번째다. 이것도 돈이 들지 않는다.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것, 시선을 피하지 않는 것. 그러나 이협적이지 않게.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나 연습은 무료다. 이 네 가지만으로도 보내는 신호가 달라진다. 이 사람은 자신을 돌본다. 이 사람은 이 상황을 진지하게 여긴다. 이 사람과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신호가 간다. 그것이 문을 여는 추천서가 된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말이 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두 번째 기회는 없다. 첫인상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 과장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심리학 연구들은 이것이 사실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첫인상이 형성되는 것은 빠르다.
그리고 일단 형성되면 바꾸기가 어렵다.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 현상이 있다. 이미 형성된 인상에 맞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과 다른 정보는 무의식적으로 걸러내는 경향이다. 첫인상이 좋으면 이후의 행동도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첫인상이 나쁘면 이후의 좋은 행동도 예외로 취급된다.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사람은 첫인상만으로 판단될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 그것이 맞다. 그러나 그 시간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첫인상이라는 문을 통과해야 한다. 첫인상에서 문이 닫혀버리면 시간을 얻을 기회조차 없다. 그래서 첫인상을 관리하는 것은 얄팍한 일이 아니다. 자신이 전달되기 위한 기회를 확보하는 일이다.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을 얻기 위한 전략이다. 삶이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 세상이 차갑게 느껴질 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을 방치한다. 어차피 이러는 게 뭔 소용이야. 그 절망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 왜냐하면 자신을 방치하면 세상이 보내는 신호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 적은 기회, 더 적은 존중, 더 많은 무시. 그것이 절망을 강화한다. 절망이 방치를 부르고 방치가 더 많은 이유를 주는 악순환이다. 그 악순환을 끊는 첫 번째 행동이 아이러니하게도 외면을 돌보는 것일 수 있다. 절망스럽더라도 오늘 아침 자신을 정비하는 것, 어렵더라도 옷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대한 항복이 아니다. 세상에 대한 선언이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고. 나는 여기 있다고. 그 선언이 외부에서 오는 반응을 조금 바꾼다. 그 작은 변화가 다음 행동의 동력이 된다. 그렇게 조금씩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뀐다.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시작이 없으면 변화도 없다. 쇼펜하워 이전에도 이후에도 많은 철학자와 사상가들이 외면과 내면의 관계를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들은 때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지만 한 가지 점에서는 모두 일치한다. 인간은 통합된 존재라는 것이다. 내면과 외면을 분리해서 하나만 돌보고 하나는 버리는 것은 인간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이다. 철학이 가르쳐온 것은 전체로서의 인간이다. 생각하는 자로서만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자로서의 인간,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세상과 관계 맺는 존재로서의 인간. 그 관계 맺음의 첫 번째 방식이 보이는 것이다. 그것이 인간 역사 전체를 통해 변하지 않은 사실이다. 말이 발달해도, 글이 발달해도, 디지털 통신이 생겨도 인간이 서로를 만나는 순간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읽는 본능이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인간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다. 그 방식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쇼펜하워가 말한 지혜가 그것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시대를 넘어 지금도 유효하다.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을 다시 생각해본다. 그것이 허영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다. 오늘 내가 세상에게 어떤 첫 문장을 건넬 것인지 확인하는 시간이다. 그 문장이 내가 전하고 싶은 것을 담고 있는지 보는 시간이다. 글쓴이가 초고를 쓰고 고치듯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듬는다. 말을 꺼내기 전에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듯이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어떻게 보일지 생각한다. 그것은 같은 행위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한 준비다. 이 준비가 쌓이면 무엇이 되는가? 습관이 된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보게 된다. 의식적인 노력이 무의식적인 습관으로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그 습관이 매일 세상에게 건네는 첫 문장을 바꾼다.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이 없어도 잃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 그것이 첫 번째다. 그 존중이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날 때 세상은 당신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한다. 모든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여전히 돈의 힘이 세다는 현실도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 무시당하는 빈도가 줄어든다. 존재감이 생긴다. 기회의 문이 조금 더 자주 열린다. 그리고 그 작은 차이들이 쌓이면 삶이 달라진다. 큰 변화는 작은 것들의 축적이다. 오늘 거울 앞에 서는 것에서 시작된다. 내가 세상에게 건네는 첫 문장. 그것이 어떤 문장인지 오늘 한번 읽어보는 것이 전부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고칠 수 있다. 돈 없이도. 지금 당장. 그것이 마지막 방어선이고 그 방어선은 지금도 세울 수 있다. 쇼펜하워가 말한 지혜로운 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최선으로 전하려는 사람이다.
그 지혜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는 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오래된 언어다. 그 언어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그 언어를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다. 지혜로운 자는 그 언어를 안다. 그래서 소홀히 하지 않는다. 안과 밖이 모두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 그래서 둘 다 돌본다. 그것이 오늘, 지금,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타인을 평가하는 방식에는 흥미로운 비대칭이 있다. 자신이 타인을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타인이 나를 볼 때는 편견이 작동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쪽 모두에서 같은 방식이 작동한다. 나도 타인을 볼 때 보이는 것을 먼저 읽고 타인도 나를 볼 때 보이는 것을 먼저 읽는다. 이 대칭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출발점이다.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다. 그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전달하느냐는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잘 전달되는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더 많은 협력을 얻는다. 더 많은 관계를 얻는다. 그것이 쌓이면 삶이 달라진다. 잘 전달되지 않는 사람은 반대의 경험을 한다. 그 차이의 시작이 보이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리한 위치에 두는 것이다. 이것을 세상을 탓하는 것과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 세상이 이렇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동 방식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가장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탓함이 아니라 이해다. 저항이 아니라 활용이다. 자신을 돌본다는 것이 삶에 미치는 영향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기도 한다. 심리학에서 루틴의 힘을 이야기할 때 아침 루틴이 자주 언급된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순서로 자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것의 이유를 생각해보면 아침에 자신을 정비하는 행위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 것이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돌봤다는 사실이 작은 성취감을 준다. 그 성취감이 다음 행동의 에너지가 된다. 심리학자 찰스 두이그가 이야기한 핵심 습관의 개념과 연결된다. 핵심 습관은 그 자체의 가치를 넘어서 다른 습관들을 연쇄적으로 끌어내는 습관이다. 자신을 돌보는 아침 루틴이 핵심 습관이 될 수 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든다.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는 것이 오늘 하루의 자세를 만들고 그 자세가 오늘 하루의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오늘 하루의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가 쌓여 삶을 만든다. 그것이 과장이라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과장이 아니다. 모든 큰 것은 작은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타인을 평가할 때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기준들이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상황을 이해하는가? 이 사람은 나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보이는 것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외면도 통제한다. 이것은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다. 무의식적인 연결이다. 정돈된 모습은 통제감을 전달한다. 나는 나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반대로 방치된 모습은 통제감의 부재를 전달한다. 나는 나 자신도 관리하지 못한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리고 그 신호는 다른 영역에도 확장된다. 나를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중요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따라온다. 이것이 공평한가? 아니다. 외모가 내면의 능력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인 작동 방식이다. 짧은 만남에서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추론한다. 그 추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추론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중년이 지나면 사람의 얼굴이 그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보면 오랜 시간에 걸친 자세와 표정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진다는 것이다. 늘 찡그리고 살았다면 그 흔적이 남는다. 늘 웃으며 살았다면 그 흔적이 남는다. 늘 무기력하게 살았다면 그것이 남는다. 늘 의욕적으로 살았다면 그것이 남는다. 이것은 역으로도 작동한다. 표정을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내면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억지로라도 웃는 표정을 유지하면 기분이 조금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자세를 펴고 고개를 들면 자신감과 관련된 심리 상태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는다. 몸이 마음에 영향을 주고 마음이 몸에 영향을 준다. 그 순환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모습 전체를 만든다. 오랜 시간을 자신을 방치하며 살았다면 그 흔적이 쌓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그러나 오늘부터 조금씩 다르게 살기 시작한다면 그 흔적도 조금씩 달라진다. 오래 걸린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같은 자리다.
수치심과 자기 방치의 관계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많은 경우 자신을 방치하는 것은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다. 나는 어차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내가 아무리 꾸며봤자 노력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들이 수치심의 언어다. 수치심은 죄책감과 다르다. 죄책감은 내가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수치심은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다. 죄책감은 행동을 바꾸려는 동기가 될 수 있다. 수치심은 반대로 행동을 마비시킨다. 어차피 나쁜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해도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자신을 방치하는 것이 때로 수치심에 외면하다. 나는 돌봄받을 자격이 없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이 자기 방치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깊은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 방향에서 접근할 수도 있다. 자신을 돌보는 행동이 수치심을 서서히 약화시킨다. 내가 나 자신을 돌본다는 사실 자체가 나는 돌봄받을 자격이 있다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낸다. 행동이 생각을 바꾼다. 생각이 행동을 바꾸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행동을 먼저 바꾸면 생각이 따라오는 경우가 있다. 자신을 돌보는 작은 행동들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그 이유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쯤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다. 나이와 외모의 관계다. 젊었을 때는 손을 덜 써도 어느 정도 유지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달라진다. 관리하지 않으면 빠르게 변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여전히 개인의 몫이다. 자연스럽게 늙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보는 사람이 있다. 비싼 시술을 하거나 화려하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오는 인상이 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살아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세상과 대화한다. 이 사람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 인상은 나이와 무관하다. 반대로 나이와 함께 자신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다. 이제 다 됐어. 이제 이렇게 살면 되지 뭐. 그 포기가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읽는다. 이 사람은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그 신호는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든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그것이 아직 살아있다는, 아직 세상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이 고령의 삶에서도 의미와 연결을 만드는 방법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보이는 나를 돌보는 것이 왜 어려운가? 단순히 귀찮아서가 아니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나를 돌보고 나서도 무시당하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이 아예 시도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게 만든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도 없다. 무시당하는 이유가 내 노력 부족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략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더 작은 곳에 가두는 것이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 가두어진 공간이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성장이 없다. 변화가 없다. 다른 가능성이 없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없다. 두려움은 인간이 살아있는 한 함께한다. 그러나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행동하는 것은 가능하다. 두렵지만 한다. 그것이 용기다. 거창한 용기가 아니다. 두렵지만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는 것. 두렵지만 자신을 정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 할 수 있는 용기다. 그 용기가 쌓인다. 작은 용기들이 쌓여서 더 큰 용기가 된다. 오늘의 작은 용기가 내일의 조금 더 큰 용기의 기반이 된다. 그렇게 삶이 조금씩 열린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돈이 없으면 외모라도 가꿔야 하는가? 이 질문에는 여러 층위가 있다. 첫 번째 층위는 현실적인 것이다. 돈이 없을 때 세상은 이미 불리한 신호를 읽는다. 그 상황에서 외모마저 방치하면 불리함이 배가 된다. 반면 외모를 돌보면 그 불리함을 일부 상쇄할 수 있다. 이것은 냉정한 현실의 이야기다. 두 번째 층위는 심리적인 것이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자신에 대한 태도의 표현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태도. 그 태도가 외면에서도 내면에서도 자신을 지탱한다. 세 번째 층위는 철학적인 것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지혜로운 자는 안과 밖이 모두 자신이라는 것을 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만 돌보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온전한 자신을 돌보는 것이 지혜다. 세 층위 모두에서 답은 같다. 돌보는 것이 맞다. 어떤 상황에서도 비싼 것이 아니라도 화려한 것이 아니라도 자신을 방치하지 않는 것. 세상과의 첫 번째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지막 방어선이고 그 방어선은 지금 당장 세울 수 있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먼저 읽는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선택한다. 외면하거나 활용하거나. 지혜로운 선택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 시작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생각해본다.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거리. 사람들은 타인과의 거리를 어떻게 조절하는가?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에게는 다가가고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거리를 둔다. 그 판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처음에는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 사람의 외양에서 익히는 신호로. 다가가도 되는가? 피해야 하는가? 이 고대의 판단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작동한다. 당신이 보내는 신호가 다가와도 된다는 신호라면 사람들은 다가온다. 당신의 신호가 피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사람들은 거리를 둔다. 이것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핵심이다. 의식적인 판단이 아니다. 본능이다. 피해야 한다는 신호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시선을 피하는 것, 몸을 웅크리는 것, 정돈되지 않은 모습. 이것들이 하나씩 약한 신호지만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나면 강한 신호가 된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신호를 읽고 거리를 둔다. 그리고 거리를 두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 의식하지 못한다. 단지 그 사람과 가까워지고 싶지 않다는 느낌만 가질 뿐이다. 이것이 무시의 메커니즘이다. 적극적인 무시가 아니다. 수동적인 거리두기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고통이다. 나는 여기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취급받는 경험이다. 그 거리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다가와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눈을 마주치는 것, 고개를 드는 것, 자세를 펴는 것, 표정을 여는 것. 이것들이 나는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 신호가 사람들의 무의식을 움직인다. 거리를 줄이는 쪽으로. 관계가 시작되는 방식을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중요한 관계는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 우연한 만남에서 서로에게 다가갈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이 첫인상이다. 첫인상이 좋으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진짜 그 사람을 알게 된다. 진짜 그 사람을 알면서 관계가 깊어진다. 이 과정에서 첫인상을 건너뛸 수는 없다. 언제나 첫인상이 첫 번째 단계다. 그리고 첫인상은 보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좋은 내면을 가졌지만 보이는 것을 방치한 사람은 첫인상이라는 첫 번째 단계에서 많은 관계의 가능성을 놓친다. 이야기를 나눌 기회조차 오지 않는다. 이것이 손실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손실이다. 만날 수 있었던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이어질 수 있었던 관계가 이어지지 않고 열릴 수 있었던 기회가 열리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을 방치하는 선택과 연결되어 있다. 반대로 보이는 것을 돌보는 선택은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 사람과 이야기해볼까? 라는 생각이 더 자주 일어나게 만든다. 그 더 자주 일어나는 생각이 더 많은 만남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만남이 더 많은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중요하다. 면접을 생각해보자. 면접관은 지원자를 만나기 전에 이력서를 읽는다. 그리고 지원자가 들어서는 순간 보이는 것을 읽는다. 이 두 가지가 그 지원자에 대한 첫 번째 정보다. 이력서에 좋은 내용이 있어도 보이는 것이 그것과 충돌하면 혼란이 생긴다. 이 사람이 정말 이 내용을 가진 사람인가? 라는 의구심이. 이력서가 잘 쓰여져 있고 보이는 것도 그것을 뒷받침한다면 어떤가? 두 정보가 일치한다. 일치하는 정보는 신뢰를 준다. 이 사람은 일관성이 있다. 라는 인상이 생긴다. 일관성은 신뢰의 근거가 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 내면과 외면이 일치하는 사람, 이력서의 내용과 실제 모습이 일치하는 사람. 그 일치가 신뢰를 만든다. 그리고 신뢰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기 어렵다. 면접뿐만 아니라 모든 직업적 상황에서 이것은 작동한다. 중요한 발표, 자리, 협력자를 만나는 자리,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자리. 언제나 보이는 것이 먼저 말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말이 이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있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은 세상을 향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마주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거울 속에 비친 사람을 보는 것이다. 오늘 나는 어떤 상태인가? 어제보다 나은가? 같은가? 못한가?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다.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울을 피한다. 보지 않으면 직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으로. 그러나 피한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 세상은 여전히 그것을 본다. 내가 보지 않아도 타인은 본다.
거울 앞에 서는 것은 용기를 필요로 한다. 그 용기가 작은 것 같아도 실제로 그렇지 않다. 자신을 직면하는 용기는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불편한 부분을 직면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다른 불편한 부분들도 직면할 수 있다. 직면이 습관이 되면 회피가 줄어든다. 그것이 삶을 더 명확하게 만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다. 저것은 바꿀 수 없어. 어차피 하라고 포기하는 것. 또는 저것은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 첫 번째 반응이 자신을 방치하게 만들고 두 번째 반응이 자신을 돌보게 만든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기 수양에 대한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내면과 외면을 함께 다루었다. 유교에서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를 이야기했다. 자신을 닦는 것이 시작이었다. 그 수신은 내면만이 아니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다스리는 것이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다. 고대 그리스의 칼로카가티아 개념이 있다. 아름다움과 좋음이 하나라는 생각이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선함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상은 내면과 외면이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외모가 내면을 결정한다는 말이 아니다. 내면이 외면으로 드러난다는 말도 아니다.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말이다. 하나만 있고 하나가 없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말이다. 그 오랜 인류의 지혜가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내면만 가꾸고 외면을 방치하는 것은 균형을 잃은 것이다. 반대로 외면만 신경 쓰고 내면을 비워두는 것도 균형을 잃은 것이다. 균형이 지혜다. 그리고 그 지혜가 쇼펜하우어의 문장 안에도 있다. 결핍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작은 반란이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놔두려 해도 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대하겠다는 선언이다. 그 선언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강력하다. 말은 쉽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포기하지 않아.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행동은 다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행동. 그것은 말보다 훨씬 강한 선언이다.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행동으로 하는 선언이다. 그 선언을 자신에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오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메시지가 내면에 쌓인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메시지가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만든다. 나는 돌봄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태도를, 그 태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겉으로 드러난다. 말로 하지 않아도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세상은 그것을 읽는다. 그리고 그에 맞게 반응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외모가 전부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싶다. 보이는 것은 처음이다. 마지막이 아니다. 처음이 중요한 이유는 처음 없이 마지막이 오지 않기 때문이다. 씨앗 없이 열매가 없듯이 내면이 진짜 나다.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나다. 그러나 그 진짜 나를 세상에 전달하려면 처음에 문이 열려야 한다. 그 문을 여는 것이 보이는 나다. 문이 열려야 안이 보인다. 문을 여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허영이 아니다. 전달을 위한 노력이다. 나를 만나게 해주기 위한 준비다. 그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그 지혜는 어렵지 않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거울 앞에서부터 시작된다. 세상은 보이는 것을 먼저 읽는다. 그것을 거부할 수 없다면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보이는 나를 돌보는 것이 허영이 아니라 소통임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시작이다. 그 이해가 행동을 바꾼다. 행동이 습관을 만든다. 습관이 삶을 바꾼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오늘 아침 거울 앞에서의 10분에서 시작된다. 돈이 없어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다. 그 존중이 보이는 나를 돌보는 것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마지막 방어선이 된다. 그 방어선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세우기로 선택하는 한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공간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 속에 있느냐,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이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반대 방향의 영향도 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공간에 있느냐가 환경을 만드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이 정돈된 모습으로 어떤 공간에 들어서면 그 공간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다. 반대로 당신이 방치된 모습으로 들어서면 그것도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다. 공간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사람도 공간을 만든다. 이 쌍방향의 영향 관계를 이해하면
자신을 어떻게 공간에 가져가느냐가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프라이밍 효과라는 것이 있다. 먼저 제시된 자극이 이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첫인상을 만드냐가 이후의 모든 상호작용의 프라이밍 효과를 만든다. 좋은 첫인상이 이후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읽히게 하는 기반을 만든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단순히 첫인상을 좋게 하라는 말이 아니다. 나와 환경이 만나는 방식을 의식하라는 말이다. 그 만남의 방식이 이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만남의 방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은 의미를 만드는 존재다. 철학자 빅토르 프랑클은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이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다. 그 의미 찾기가 생존을 가능하게 했다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잃지 않는 것이 인간의 힘이라고.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단순히 외모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 의미 있는 존재로 살고 있다는 선언임을, 나는 아직 세상과 대화할 의지가 있다는 선언임을, 나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선언임을.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저항이다.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려 해도 나는 나를 이렇게 지킨다는 저항이다. 그 저항이 조용하다. 소리 없다. 그러나 실제한다. 그리고 그 저항이 자신을 지킨다. 프랑클이 말한 의미를 찾는 것이 바로 이것과 연결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는 것에서 의미를 찾는 것. 이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의미다. 내가 아직 세상에 있다는 의미다. 그 의미가 다음 날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시당하는 경험이었다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달리 본다는 것이다. 그 시선이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고통스러울 때가 있다는 것이다. 그 무시는 어디서 오는가? 일부는 경제적 상황 자체에서 온다. 그것은 바꾸기 어렵다. 그러나 일부는 그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있느냐에서도 온다. 포기한 모습으로 있으면 세상은 포기한 사람으로 읽는다. 포기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으면 세상은 다르게 읽는다.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일 수 있다. 상황은 변한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지켰느냐가 이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어려울 때 자신을 방치했다면 상황이 나아져도 그 방치의 습관이 남아있다. 어려울 때도 자신을 돌봤다면 상황이 나아졌을 때 더 잘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어려운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비싼 것 없이도 화려한 것 없이도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 그 배움이 이후에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힘이 된다. 사회는 외모를 통해 많은 것을 판단한다.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안다. 그것이 변해야 한다는 것도 안다. 외모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면을 보지 않고 겉만 보는 것은 어리석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변화는 천천히 온다. 사회가 변하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 변화를 기다리는 동안 지금의 현실 안에서 살아야 한다. 지금의 현실은 외모를 통해 첫 판단이 이루어지는 현실이다. 그 현실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지금의 현실 안에서 현명하게 사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둘 다 할 수 있다. 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의 현실 안에서 가능한 것을 찾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지혜다. 현실적인 지혜는 이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상을 가지면서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언젠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도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을 최선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을 생각해보자. 아침에 자신을 정비하고 세상에 나갔다. 하루를 보냈다. 저녁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 거울 앞에서 오늘의 나를 본다. 어떤 하루를 보내는가? 오늘 내가 세상에게 건넨 첫 문장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 문장에 나는 담겨 있었는가? 이 성찰이 습관이 되면 매일이 조금씩 달라진다. 어제보다 나은 첫 문장을 쓰려는 노력이 생긴다. 그 노력이 쌓인다. 어느 날 돌아보면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는다. 조용히 온다. 매일 조금씩,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그러나 그 작은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확연한 차이가 된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오늘의 작은 선택이다. 거울 앞에서의 선택이다. 자신을 방치하거나 돌보거나의 선택이다. 그 선택을 매일 하는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것이 삶을 만든다.
삶에서 존엄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그것은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냐? 그것이 존엄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사회적으로 소외된 상황,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다. 그것을 바꾸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 선택이 닿을 수 없다. 어떤 상황도 그 선택을 빼앗을 수 없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그 선택의 표현이다. 오늘도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선택. 오늘도 나는 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택. 그 선택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나를 돌보는 것이다. 작은 것이다. 그러나 그 작은 것 안에 존엄이 있다.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지혜가 결국 이것과 맞닿아 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히 외모를 관리하라는 말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전체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다. 안도 박도 나이고 둘 다 돌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존엄이다. 인간은 언어 이전의 시선으로 말을 걸었다. 보이는 것이 인간이 발명한 가장 오래된 언어였다. 그 언어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언어로 세상에게 말을 건네야 한다. 나는 여기 있다고. 나는 아직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나는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 말이 오늘 거울 앞에서 시작된다. 물음표 없이, 망설임 없이. 오늘도 그 언어로 세상에게 첫 문장을 건네는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방어선이고 그 방어선은 지금 세울 수 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과 자신을 돌보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 전자는 타인의 반응에 의존하는 것이다. 후자는 자신에 대한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구분이 실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타인의 시선이 목적인 사람은 타인이 없으면 자신을 돌보지 않는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태도가 기반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도 자신을 돌본다.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오늘 하루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차이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면 타인이 없을 때 공허하다. 자신을 돌볼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태도에서 나오면 혼자 있는 시간에도 자신을 돌본다. 그 돌봄이 자신과의 관계를 만든다. 자신이 자신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 자신이 자신의 친구인 사람은 다르다. 외롭지 않다. 타인의 인정에 덜 의존한다. 자신 안에서 안정감을 찾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 타인과도 더 건강하게 관계를 맺는다. 필요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해서 만나기 때문이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자신을 돌보는 것이다. 보이는 나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자신과의 관계의 첫 번째 행동이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마주하는 것, 자신을 정비하는 것, 자신에게 오늘도 나는 나를 돌볼 것이라고 말하는 것. 그 말이 쌓인다. 매일, 매일 조금씩. 그것이 자신과의 관계를 만든다. 그 관계가 삶의 기반이 된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하루가 끝날 때 자신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그것을 생각하면 하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남겼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세상과 대화했다는 것을 남겼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 이것을 남겼다. 그 축적이 삶이다. 보이는 것을 돌보는 것이 그 축적의 일부다. 작은 부분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부분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것이 가장 강력하다. 드라마틱한 변화보다 매일의 작은 실천이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이 새겨진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안다. 외적인 모습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일의 작은 선택이라는 것을, 그 선택이 쌓여 지혜로운 삶이 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그 지혜를 이야기했고 수많은 철학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이야기를 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한 이유가 있다.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 언제나 보이는 것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 시작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 오늘도 내일도. 그것이 전부다.